이효원 서울시 의원, 유튜버 젊은 시각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1주 만에 다시 2주 만이죠? 2주 만에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못 나와서 예. 네, 이번 주에 이제 2주 만에 뵙게 됐는데 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네, 그렇죠. 많은 있었던 것 일들이 같아요. 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그렇죠. 전에 네. 몇 시간 전에 이수진 의원이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살펴볼 것이 김영주 국회 부의장 다들 아실 겁니다. 국회 부의장의 탈당은요, 굉장히 초유의 일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이재명 사당화 비판하고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다라고 비판하면서 탈당을 선언했어요. 이 김영주 부의장의 탈당, 젊은 시간 어떻게 보나요? 네. 참, 어떻게 보면 이제 4선 국회 부의장이 이제 탈당하는 건 정말 이례적입니다. 특히, 지금 박용진 의원이나 윤영찬 의원 등은 끝까지 이제 경선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예. 탈당은 안 하겠다. 난 이제 억울하지만 경선에 참여하겠다. 근데 이 김영주 부의장은 난 아예 탈당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당으로 입당에 이런 여지를 남겨둔 것이고, 실제로 어저께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입당을 추진했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김영주 의원이 말 그대로 지금까지 이제 뚝이 막혀있던 그 탈당 러시의 뚝이 김영주 의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뻥 뚫려버린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그 비명계 의원들의 이런 이제 자진 고백이 있었고, 특히 이제 조금 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동작을 해 이수진 의원이 오늘 또 이제 입장문을 냈는데, 심지어 본인은 컷오프 된 거에 대해서 너무 배신감 느낀다. 탈당까지 하셨고요. 특히 이제 재밌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그 백현동 그 사건을 전직 판사, 법조인 출신으로서 볼 때 이거는 문제가 있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사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만큼 이거는 아마 이번 총선에 있어서 정말로 심각한 후폭풍이 일어날 거라 보고요. 특히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람을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자, 이수진 의원은요, 제가 볼 때 일종의 미치광이 전략을 좀 벌이고 있어요. 미치광이 전략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나 네. 푸틴 이런 사람들이 하는 전략 있잖아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에이 설마 김정은이 핵 쏘겠어? 하는데 쏜다니까요. 김정은은 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수진 의원 지금 에이 설마 컷오프 시켜봤자 뭐라 하겠어? 했는데 지금 백현동 때렸잖아요. 아마 그 다음 날에는 대장동 때릴 거고, 그 다음에 성남FC,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낮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효원 의원은 어떻게 보나요? 네, 지금 부의장까지 역임을 했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당의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자랑스러운 자산이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비례대표로 이제 처음에 이제 초선이 됐었고, 그 이후에 영등포 갑에서 3선을 해서 총 4선을 역임한 의원인데, 네. 본인 말로 의하면 이제 4년 동안 본회의 출석률이 94%, 상임위 출석률은 95%, 대표 발의 법안은 107건이고, 그렇죠.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점검했던 지역위원회 평가에서도 결과가 좋고 대부분 모든 영역에서 다 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위 20%의 이제 결과를 이렇게 받게 된 걸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본인도 아마 스스로 이런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이분이 이제 이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첫 그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예, 장관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정황상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지금 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좀 이렇게 비명계 사람들을 쳐내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원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박용진, 윤영찬은 상위 1%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저희가 국회 출석률이나 법안 발의 이런 거를 보면은 박용진, 윤영찬 의원, 그리고 이번에 하위 10% 혹은 컷오프된 의원들의 이런 것들, 김영주 의원도 포함해서요, 보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보다 몇 배나 뛰어나요. 이재명 대표는 국회 출석률도 저조하고 의원들, 동료 의원들에 비교해보면은 법안 발의도 형편없습니다. 근데 아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우리를 하위 10% 김영주 의원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탈당하면서 모멸감을 느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그 탈당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어요. 라이브로 있었는데 저는 정말 치욕적이고 모멸감을 느끼고, 제가 아니 기자 여러분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하위 10%라는 것은 의정활동을 못했다라고 입을 모아서 말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평가를 받아본 적 없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라고 거의 억울함을 토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평가 기준 대체 누가 하는 거냐는 거죠. 민주당 얼마 전에 그 정필모 선관위원장 사퇴했잖아요. 그 여론조사, 민주당 내부에서 여론조사 돌릴 때 막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말도 안 되게 내부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사퇴를 했어요. 이번에 공관위원장까지도 지금 뭐 밀실 합의한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증거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고발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서 젊은 시각이 말한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내부 고발하고 있어요. 이 대장동도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꺼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유구한 전통이에요. 너가 감히 날 버리려 해? 나를 내쫓으려 해? 나 이대로 못 죽어. 너도 죽어봐. 이러는 겁니다. 탈당하고 다 카드들을 꺼내는 거예요. 오늘 이수진 의원 탈당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백현동 비판했죠? 더 나올 겁니다, 이제. 그리고 탈당하는 의원들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 기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젊은 시간 어떻게 보나요? 예. 그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학교에서 성적 1등한 학생은 담임 선생님이 불러줍니다. 예. 저도 많이 불려봤고요. 예. 1등했다. 우리 젊은 시각이. 그런데요, 이게 꼴등한 사람한테는 선생님이 따로 불러서 너 다음번에 열심히 해라. 그렇죠. 이렇게 하곤 마련인데 지금 이제 드러난 상황을 보면요, 학교에서 꼴등한 학생이 갑자기 그 교탁에 나가가지고 제가 오늘 왜 꼴등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보세요. 이거 다 1등이고 수학 만점이고 영어 만점이고 국어 만점인데 제가 도대체 왜 꼴등이에요. 저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만큼 지금 민주당 내에서 평가 지표가 거꾸로 가고 있다. 정말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 요즘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지금 국민의힘은 뭐 어떻게 뭐 지금 컷오프된 분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그 강서의 이제 김성태 전 의원. 사실 저는 뭐 한국당에서 정말 그 드루킹 특검을 단식까지 하면서 이끌어낸 그런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참 존경의 마음이 있고 정말 이 우파 진영에 있어서 정말 아껴야 될, 꼭 이 다시 국회로 보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컷오프가 됐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 싶어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께서요, 직접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좋은 말로써 위로를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에서 꾸려진 시스템 공천 하에 김성태 의원마저도 결국에는 컷오프가 될 수 없었다. 나는 힘쓴, 내가 별도로 한 거 없다. 이 시스템이 그렇다. 결국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는 사람의 뜻으로, 특정한 개인의 뜻으로서 점수가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마치 뭐 기계가 프로그램이 된 것처럼 그 시스템에 걸려들면은 거기에서 이제 뭐 감점을 먹는 것이고 가산점이 되고 이런 것이죠. 참 이번에 그 이제 김용주, 박용진, 균영찬 의원 이런 분들의 이제 객관적 지표는 당연히 만점 수준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비하면은 압도적인 상위권이죠. 그런데 뭐에서 감점 맞았냐? 정량 평가는 만점인데 이제 정성 평가, 그러니까 주관적 요소가 들어간 것들이 이제 뭐 거의 꼴등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동료 의원들도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도 뭐 빵점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의혹이 있는데 거기다가 해명을 뭐 안 하면은 그럼 50점짜리가 빵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무슨 아차 싶으면 어느 한 항목에서 빵점을 맞아가지고서 하위 10%에 들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정량 평가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20점, 30점 이런데 이 정성 평가의 항목들은요, 뭐 100점, 150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민주당 내에서 박용진, 윤영찬, 김영주 흔히 말하는 친명계라고 불리기 좀 어려운 뭐 다른 비명계라든지 아니면 좀 소신파 막 이런 분들은 아마 이런 항목들에서 아마 몇 가지에 있어서 빵점을 맞아가지고선 하위 이런 10%에 들은 것이고, 그런 점에서 아마 이분들이 억울해서 기자회견까지 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의원은 어떻게 보나요? 네, 지금 하위 10%, 20%에 든다라고 지금 명단이 그래도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공개를 한 사람들이 네. 그 김영주, 박용진, 윤영찬, 김한정, 송갑석, 박영순 등 총 6명인데 네. 이들의 공통점은 친문이거나 비명계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했다라고 하면 그 평가 기준과 결과를 공개를 해라. 내가 왜 이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시스템 공천을 했다. 이런 기준은 있지만 그 결과는 현재 밝히지 않고 그렇죠. 그냥 무조건 예. 모르겠고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지금 아몰랑 공천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대체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던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의미도 지금 퇴색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10% 안에, 하위 10% 안에 들면 경성 득표율의 30%가 이제 깎이게 되고, 그렇죠. 하위 20% 안에 들면
20%가 이제 또 감산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20%, 20%로 이렇게 낙인을 찍어 버리면서 이제 오히려 공천을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우리는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참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또 약간 또 이거는 사실 논제에서 조금 벗어난 일이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그 조희연 교육감이 예, 그렇죠. 얼마 예, 전에 예, 이제 예. 그 의대 정원 관련해가지고 네. 학부모들에게 이게 그 설문을 쫙 보낸 게 있어요. 맞아요. 예, 논란됐었잖아요. 기사를 보시면.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이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걸 이렇게 쭉 보냈었는데 그 설문조사 그 강북구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네. 이거를 보냈는데 이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말은 해놓고 그 안에 이제 질문 사항들을 보면 부정적인 여론을 조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 상황들로 이렇게 다 넣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의대 증원에 반대하게끔. 네, 뭐 사교육 쏠림 현상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의대 증원을 하면 재수생이 많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넣으면서 예.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생각을 어떻게 보면 심어줄 수 있는 유도성 있는 그렇죠.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설문조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민주당 이쪽 진영, 좌파 진영들은 이런 식으로 뭔가 시스템을 만드는 척을 하면서 그 시스템을 오히려 꼬아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네, 입맛에 맞는 그런 자신들의 좀 유익한 방향으로 이거를 좀 써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너무 심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뭔가 한마디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요. 누군가는 꼴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인데. 제가 너무 이게 황당해가지고요. 기사를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오늘 기사 준비하면서 몇 시간 전에 올라온 건데 누군가는 꼴등할 수밖에 없대요. 아니 이 발언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젊은 씨가?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학생이잖아요. 평가받는 네. 후보로 출마를 했으니까. 네. 그리고 누가 봐도 본인이 꼴등인데 근데 본인이 든 게 아니라 1등하는 학생이 이제 꼴등돼 있으니까 웃긴 거고. 네.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늘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혁신인데요. 네. 이 혁신이 이제 가죽을 새롭게 하자. 그렇죠. 가죽을 이제 벗겨내는 네. 거잖아요. 우리가 그 각각류 보면요. 그 가재들이 계속해서 탈피를 해요. 네. 등껍질을 뜯어내고 그거를 이 탈피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이런 갑각류들이 평생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탈피하다가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혁신이라는 거는 결국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몸에 있는 일부를 뜯어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피하는 게 혁신인데 네. 이재명 대표는 자기 혁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남의 가죽을 막 집어 뜯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벗길 필요도 없는 사람들의 가죽을 벗기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엉뚱한 탈피를 하고 있고 네. 혁신을 하고 있고 정작 혁신이 필요한 본인한테는 지금 뭐 나는 끝까지 선거 나갈 거다. 난 나한테 불출마 얘기 꺼내지도 마라. 결국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이수진 의원 같은 분들이 나와가지고선 괜히 저격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아마 시간 지나면요 이거 진짜 재밌어질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50일 남았는데 사실 이쯤 됐으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에이 그래도 이기는 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심정으로 입을 다물 만도 한데 네. 어차피 내가 죽으면은 이거 어차피 다 같이 죽자는 심정이 이게 또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수진 의원이 이번에 쐐기골을 넣었고 아마 또 내일은 또 다른 그렇죠. 누가 나올까? 또 다른 의원이 막말로 그 경선 끝까지 하겠다던 박용진 의원이나 유영철 의원이 기자회견에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분들이 경선 참여한다고 좋을 거 없습니다. 그 받은 표의 30% 감점인데요. 거의 절반 가까운 수치를 감점당하고 이긴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죠. 아예 그거는. 힘들죠. 예. 예. 그래서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 어떻게 보나요? 누군가는 꼴등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1등이 있으면 당연히 꼴등이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는 예. 거죠. 10등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예. 거고요. 너무나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기는 한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거는 내가 왜 꼴등이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싹 다 무시를 하고 또 아몰랑 시스템 공천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야 반면에 이제 저희가 또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는데 어제 원래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저희 기자들, 국회 출입 기자들이 듣기로는 친문계 의원들, 그리고 비명계 의원들이 합심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항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불참했어요. 불참했고,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재명 왜 안 왔냐? 그리고 정청래가 자리 뜨니까 어디 가냐면서 막 고성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 그래서 어제 혹시 법원 출석해야 돼가지고 불참한 거 아닌가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래요. 근데 별다른 의미 없었는데 불참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아니, 대표가 저게 뭐냐? 어? 대표가 저래도 되는 거냐? 책임지라고 대표가 있는 건데, 정작 당 내에 이런 반발 여론도 수습 못하고 도망 다닐 거면은 뭐하러 저 자리에 있냐? 이 손으로 물러나라, 사퇴해라,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이재명 대표의 의총 불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 의총 자리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실망? 참 예전에 그 경기도지사 때는요, 뭐 계곡철수와 관련해서 상인들 불러다가 네. 그 토론회를 열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면에서 네. 도지사가 그 계곡 상인들과 직접 토론하면서 소통하고, 그럼 난 이건 뭐 단호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건 내가 의견 들어주겠다. 정면 승부하던 게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번 의총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당대표한테 성토장이 열린 건데, 당대표가 빠져버렸어요. 그때 무슨 뭐 급한 일이 있댔나? 아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도대체 지금 본인을 위해서 지금 모든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본인이 빠지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자리에 이재명은 없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앉아 있었는데, 이거 듣다 보니까 본인이 있다가 본인이 욕먹게 생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가 자리를 뜨는데, 그때 막 기자들이 따라 붙으니까 네. 정청래 최고가 따라오지 마세요. 다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가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다쳐요가 네. 이게 약간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잡음이 들려가지고 네. 그때 버스에서 들었는데 네. 약간 좀 그 뭐 닭으로 들리기도 하고 아. 약간 이게 무슨 아니 얘기를 들어줘야 될 사람들이 그렇죠. 자리에 없고 그리고 자리를 뜨고 있고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여기 와가지고 그 비명계 의원들 이 성토장을 다 듣고 그렇죠. 이건 진짜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뭐 좀 점수를 잘 주려고 했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는 민주당식 시스템 공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러면 저 의원들이 아무리 화가 나도 또 면전에서 어떻게 욕을 합니까? 그런데 또 없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겠죠. 심지어 최고위원도 없어, 당대표도 없어. 그리고 지금 공관위원장, 이명배 공관위원장이 하던 말이 뭡니까? 뭐 자기도 전달받았다. 근데 통보만 하는 입장이다. 공관위원장도 지금 뭐 잘 모른다고 하고 있지.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 그분도 자기도 모른다고 하고 있지. 심지어 경선을 관리하는 선관위원장은 또 어떻게 사퇴를 했습니다. 예, 사퇴했어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이런 내부 경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없다.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의원은 어떻게 보나요? 네, 어제였죠. 네. 예, 이 의원총회가 사실 열린 이유가 네. 이제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맞아요. 예. 그 민주개혁 진보연합 이거에 대해서 창당 경과를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의총을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제 자체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의총이라는 자리가 의원들이 전부 다 모이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네. 지금 이렇게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당대표가 의총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부터가 사실은 의원들에게는 저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몰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당대표가 의총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의원들에게는 많이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든요. 화가 날 만하죠. 네, 충분히 화가 날 만한데 안 그래도 지금 당대표에게 성토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본인이 인지를 한 것처럼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 의원들을 본인이 대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이게 다 오히려 모든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시스템 공천을 정말 제대로 따랐다라고 하면 예. 이러해서 이런 결과로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왔고 그런 결과 때문에 현재 뭐 누구는 하위 10%고 20%에 들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설명을 했다라고 그렇죠. 하면 네.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는 밀실공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스스로 반증하는 게 아니었을까.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오히려 정말 원래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그 당차게 항상 뭔가를 진행했던 그렇죠. 경기도 지사 시절에 이재명의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 오히려 전면적으로 대화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당연히 이제 의원들은 기대를 했을 텐데 예, 본인이 어떻게 보면 도망간 꼴이 되는 거기 도망간 때문에 것이다. 당당하지 않는 그런 자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을 다 받습니다. 저희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이 뭐 물어보면요. 다 받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에어팟을 끼고 한쪽에 에어팟을 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러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고 기자가 계속 물어보니까 손가락으로 에어팟을 가리켜요. 그 영상이 있어요. 최근에 엄청 화제였거든요. 며칠 전에 그 아마 퍼진 확산된 영상인데 기자가 그렇게 물어보는데 에어팟을 끼고 아니 무슨 그 저희 SNL에서 일할 때 에어팟 끼고 MG 사무원들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말해도 막 안 들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는 MG도 아닌데 맑은 눈의 광인. 예, 막눈광, 예. 그렇게 하는데, 아니, 무슨, 이재명 대표 전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기자들 질문도 안 받습니다. 당내 의원들의 질문도 안 받습니다. 당내 당직자들, 당내 인사들 질문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냥 도망 다닙니다. 그럴 거면 지금 선거 이제 2달도 안 남았는데, 50 며칠 남았나요? 선거 어떻게 하려는 건가요? 이런 얘기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선거 어쩌려고 이러냐? 한동훈 봐라. 어깨 막 완전 딱 펴가지고 지금 엄청 신나 보이지 않냐? 한동훈 엄청 신나 보이지 않냐? 한동훈 기자들 말에 다 대답하고, 저렇게 여유롭게 다니는 거 봐라. 우리 대표 뭐하냐? 이런 얘기가요.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들리고 또 민주당 출입하는 민주당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러다가 국민의힘이 일당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론조사, MBS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어요. 여론조사 관련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 국민의힘 39%, 민주당 31%,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젊은 씨가 어떻게 보나요? 네. 저희 여론조사에 저희 보니까요, 밑에 뭐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노란색은 보이는데 주황색은 아예 없네요. 주황색이 아마 개혁신당이고 예. 노란색이 녹색정의당일 겁니다. 네. 예. 지금 이게 결국에는 이게 제3지대가 이제 지금 실패했다는 이런 하나의 또 지표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예. 저는 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제 흔히 말하는 명품백 그거 하나만 믿고 이 상황까지 이걸 너무나 뻔뻔하게 믿고 달려왔다가 결국에는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생겼구나. 그리고 쌍특검 갖고선 도대체 몇 달을 끌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요, 지금 이제 경제가 힘들다, 물가가 오른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저출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치열하게 다투기를 원하는 거지. 그렇죠. 계속해서 그 영부인과 관련하여 뭐가 논란이 있다, 이런 식으로 깎아먹기, 긁어내기, 이런 식의 이런 네거티브는 이제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번 총선 때는 민주당이 아마 많이 재미를 봤습니다. 국민의, 당시 미래통합당의 모 후보가 어떤 막말을 했다? 그거 하나 터뜨리면요, 모든 언론이 다 같이 물어뜯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격한 다음에 여론조사 이제 꺾이는 모양새로서 또 보도를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여론을 흔들었었는데, 이제 나오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막말 논란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움직임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마지막 한 가지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민주당은 승자의 저주에 빠져 있다. 승자의 저주. 강서구청장 선거 때의 그때의 그 승자의 저주에 아직도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선거가 50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정말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제가 조언을 하나 하자면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과연 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정권 18로만 외쳐놓고선 왜 우리가 대안이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서라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의 그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따르던 나름대로 진보 진영이라고 볼 수 있었던 그 20년 전의 민주당의 모습을 지금이라도 좀 보여주시면 그러면 아마 이번 총선이 조그만 한 가능성이라도 조금 이제 치열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처럼 이재명 사당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다면 아마 이번 총선은 딱히 이렇게 큰 고민 안 하고 결과가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어떻게 보나요? 네, 일단 이렇게 여론조사가 이렇게 쭉 지금 보면 추세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그렇죠. 추세잖아요. 예. 네, 참
고무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추세선을 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한 주 한 주의 그때의 수치보다는 저 추세가 훨씬 그렇죠. 훨씬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예. 근데 그런 추세를 탔다는 거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상승 곡선을 타고 가고 있고 예. 민주당은 이제 하락 곡선으로 이제 점점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네. 그리고 점점 이렇게 공천 논란으로 인해서 당이 시끄러워지고 그럴수록 점점 더 이게 지지세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네, 이런 고민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어젠가 이철 이철규? 이철이 예. 그 예전에 이제 그 청와대 민정수석 예, 청와대에 있었죠. 네, 청와대에 예. 있었던 그분이 이제 다른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예. 얘기했던 것도 있는데 보통 그간 이제 과거의 공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그러니까 당에 있는 비주류인 사람들이 공천에 이렇게 불복을 하고 네. 뭐 당연히 이제 그런 경우들은 있죠. 그렇게 해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하고 이런 경우들은 그래도 좀 비일비재했지만 예. 그래도 그런 경우들은 좀 어느 정도 이런 전반적인 그 선거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많이 미치지는 못했거든요. 개인이 이렇게 개인기를 발휘하는 경우들은 그렇죠. 있지만 예. 그런데 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공천권을 쥐고 흔드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선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예. 우리의 역사를 봐도 그거는 그렇죠.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 절차를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사천을 해가고 비명계들 쳐내고 이런 절차들을 그대로 그 전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사실 민주당의 미래는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참 그도 그럴 것이 이 추세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보시면은 30%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30%까지 내려갔다가 39%까지 올라가고 있고 반면 민주당은 33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여기서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공천 있잖아요. 컷오프 결과 발표되는 거. 국민의힘이 먼저 결과 그리고 경선 시작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뒤늦게 이제 컷오프하고 막 경선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원래 공천을 먼저 하는 쪽에서 잡음이 먼저 나오는 게 일방적입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공천이랑 경선을 먼저 진행했기 때문에 잡음이 나왔어야 된다면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나왔어야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보세요. 김무성도 승복하고 김성태 다 승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뒤늦게 시작했는데 아니 시작하는 날부터 당일부터 막 나 탈당할래요 이러더니 계속 탈당하고 못 받아들이겠다 이재명 답변 요구해라 대답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민주당은 공천 경선 시작이라는 겁니다.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다면은 아 민주당 진짜 심각하구나.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보다 더 벌어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저희가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상세히 보자면은 민주당의 하락세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상승을 과연 어떻게 평가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까 젊은 시각에만 먼저 물어봤으니까 이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고무적이고요. 계속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지정당 없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도 표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중도 표심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저기 보시면 네. 이렇게 한 1월 둘째 주까지만 해도 29 정도 됐다가 네. 지금 25, 23 이렇게 이제 지지정당 없음이 그 표심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죠. 그 표심이 어디로 갔느냐 지금 국민의힘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다면 정말 중도의 마음을 잡으면 그 선거는 이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가 위원장이죠. 위원장, 예. 네,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잘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253개 이제 지역구 중에서 네. 오늘 오전 기준으로 184군데가 이제 뭐 단수 공천이라던가 아니면 경선 예. 이렇게 정해져서 네. 총 현재 3% 정도의 지역구에 대해서 공천 방향성이 이미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먼저 저희가 73%나 되는 그 정도의 그 공천 방향성이 이렇게 정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경선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조금 더 바라보게 되는 중도층에서도 이제는 국민의힘 쪽으로 표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시간은 어떻게 보나요? 예.
저는 그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그 구로에 이제 네. 가서 이제 뭐 태용 의원도 만나고 그 지역을 돌아다니는 네. 이런 영상을 보니까요.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예, 맞아요. 실시간 조회수가 뭐 10,000명, 20,000명 이렇습니다. 예. 우리가 과연 이 선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그 대선 경선 당시에 그때 인파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 그 화면에 있는 그 지지자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 원래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 정당의 지지자라 하면 5, 60대 이상의 남성을 의미하곤 했는데 희한하게 한동훈 위원장의 그 이런 유세 현장을 보면요. 여성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젊은 여성분이 뭐 그 바나나 우유, 한동훈 위원장이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 선물하는 이런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참 그런 점을 볼 때 이제는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점유했던 그런 이제 지지층을 이제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하나씩 가져오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공천과 그리고 이제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출장 외쳤던 그 중진의 험지 출마 예. 그리고 그러한 중진의 험지 출마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발하지 않고 네. 또 이걸 수용하는 그렇죠. 이러한 모습들이 저는 하나하나씩 참 감동적인 이런 모습이라고 봤고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전 미래통합당 때의 총선은요 똑같이 뭐 험지 출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둘 다 죽는 방식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잘하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험지로 보내고 또 험지에 있는 사람을 또 엉뚱한 지역에 보내니까 두 석이 그냥 민주당한테 헌납이 됐잖아요. 네. 이번에는 원래 이길 수 있는 지역은 새로운 사람한테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김태호 의원이라든지 서명수 의원이 험지로 가서 싸우는. 그러면 그렇죠. 원래 이제 서명수 의원의 경우에는 뭐 일각에서는 뭐 컷오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번에 그 시스템 공천 하에서 만약에 이 당의 요청을 받아서 험지로 출마한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 이제 세 번의 연속 같은 지역구 출마한 사람에 대해서 가해지는 감점을 주지 않겠다. 이러한 예외 규정도 두면서 결국에는 뭐 중진도 이득을 보고 그러면서 새로운 신인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스템 공천이 참 아름답게 잘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당 프리미엄이 확실히 이번에 드러난다고 보는데요. 예. 제가 오늘 그 모 언론에서 이제 비판글을 봤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장들이 다 공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과연 그 공공기관장들이 왜 공석일까? 누군가를 임명시키는 건데 정부가 임명시킬 수 있는데 자리를 비워놨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제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겠죠? 예. 제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제 총선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총선에서 이제 뭐 컷오프 되거나 뭐 경선에서 밀린 분들은 아마 이제 정부에서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그런 공공기관장에 이제 임명을 시킬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여당 프리미엄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컷오프 당하면 뒤가 없는 거예요. 끝이죠. 줄 자리가 끝이에요. 없죠. 줄 자리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에 뭐 당직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이 왜 저렇게까지 화가 났느냐. 본인은 판사 잘하고 있는데 아니 너희가 나 불러가지고선 판사 포기하고 왔더니 네. 왜 이제 나보고 다시 나가래? 너희 나한테 줄 자리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네. 저는 이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과 미래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일각에서는요, 민주당 총선 뒤집으려면 이재명 불출마해야 된다. 아까 저희 이효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철희 전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또 이선으로 후퇴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이재명은 뒤로 물러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비대위 체제는요 지금 너무 늦었어요. 이제 총선 2달도 안 남았고 50 며칠 남았습니다. 여기서 뭐 비대위로 물러난다? 또 마침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퇴설에 대해서 일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한테 사퇴를 요구하면은 대표 1년마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퇴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뒤로 물러나는 후퇴도 안 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자꾸 이재명 끼고 총선 못 이기겠다 싶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호는 이러한 평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총선이 현재 지금 48일. 48일, 50일도 안 남았나요?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48일이 남았고요. 예. 지금 사실 뭐 공천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뒤로 물러나 봤자 저도 뭐 보니까 한 지난 1월부터 더 옛날부터 이제 이선 후퇴해라 이런 얘기들은 그 전부터 있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여기까지 지금 끌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와서 이제 뭐 후퇴한다 이런 후퇴설은 사실 무의미하다라고 보고 예.
사실 제가 그 가장 이렇게 좀 두려워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네. 예전에 이제 이재명 체포 동의안 이게 표결이 됐을 때 네. 그때 민주당에서 쫙 분열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수박들 다 찾아내야 된다. 그렇죠. 수박들 다 찾아서 다 네. 깨부셔야 된다. 예.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잠재웠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민주당 결집하는데 저렇게 하면 민주당 정말 잘 될 텐데 약간 이런 저러면 이재명이 리더십이 있는 리더가 될 텐데라는 그런 우려, 걱정이 살짝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그거는 이렇게 약간 리더십을 발휘하는 척해서 봉합하는 모양새만 만들고 그때 이 담아놨던 감정들을 지금 이제 수박들을. 공천으로 지금 수박을 깨부시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계속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예. 이런 민주당이 이렇게 망가질 거를 이분이 또 얼마나 정치 고단수예요. 그렇죠. 그걸 아마 읽고 아마 개혁신당과도 이거를 깬 게 아닐까. 그러니까 물론 이준석 대표와의 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때 개혁신당과의 이 분리를 이제 선언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네. 다시 제대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망가질 거라는 것들을 좀 예견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개혁신당에서 나와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까지 얘기한 게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사실 이 의원은 말한 것처럼 개혁신당에서 이낙연 대표가 나갔을 때 내부 소스를 미리 알고 나간 것이 아니냐. 왜냐면은 정말 우연하게도 이낙연 대표가 개혁신당과 떨어지고 나서 그 뒤에 연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 관련 기자회견, 불만 기자회견 다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미리 이 소스를 알고 나는 개혁신당에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내 살 길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실제로 그런 의견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도가 정말 재밌는 거죠. 또 조국신당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조국신당도 지금 조국 신당이 지역구를 내보내진 않을 겁니다. 비례대표만 내보낼 건데 이 비례대표 지지율을 보면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은 개혁신당보다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이런 여론조사 관련된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보시면 될 것 같고 젊은 시각은 어떻게 보나요? 네, 참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네. 불출마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한 가지 이유가 있죠. 특히 이제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 지금 이제 기소가 서너 개가 됐고요. 지금 이제 나오는 형량을 보니까 네. 지금 뭐 팔다리가 지금 4년형, 5년형씩 나오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이거 제가 볼 때는 뭐 15년, 20년형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15년, 20년이나.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꼭 이번에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더 돼서 방탄 국회를 지금 또 한 번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그 원희룡 장관과 지지율 차이가 한 10% 정도 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지금까지는 이제 뭐 두 자릿수 뭐 이렇게 차이가 커 보이지만 결국에 이거 뭐 5%만 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바람 한번 불면은 표가 또 뒤집혀 버리는 겁니다. 네. 만에 하나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게 또 잔머리를 굴려가지고선 이거 이렇게 선거 치렀다가 만에 하나 내가 진다면 난 그때 완전히 끝이겠구나. 뭐 이런 심정에서 불출마도 충분히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이재명과 이제 맞붙는 원희룡 이제 전 장관의 경우에는요, 참 이제 재밌는 분인 게 그 원희룡 전 장관이 개인 당 내에서 하는 경선은 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경선이란 경선은 다 지셨는데 그런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본선. 본선은 다 이겼죠. 예, 다른 당과 야당과 맞붙어서 싸우는 선거는 다 이겼습니다. 네. 그러면은 심지어 이번에 인천 계양을의 그 험지까지 가서 싸우시는 건데 저는 이 원희룡 장관이 그냥 보통 판단으로서 이렇게 나선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단지 뭐 흠집 내기식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점에서 만에 하나 이재명이 본인이 당대표직도 유지하고 총선 출마도 유지하면서 원희룡 장관과 붙었다가 혹여나 원희룡 장관한테 깨진다면 그때는 아마 이재명과 친명계는 민주당에서 아마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해 봅니다. 또 오늘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은 계양을의 축구 선수 이천수 선수가
지원 요새를 같이 원희룡 제가 그래서 기사를 접하고 아니 설마 그 지원 요새를 같이 돌아다닐까 해서 봤는데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원희룡 그 후보의 유튜브가 네. 뜨더라고요. 이천우 선수랑 같이 걷고 있어요. 이전에 송영길 시장을 뒀었죠. 예, 2020년에는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천우 선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색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개항에 살잖아요. 지역구에서 누가 더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거를 두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원희룡 그 후보의 같이 손을 잡고 지원 유세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신기하다, 신기한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이 바로 오늘 이 지표를 보시면요 2030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각 지역별로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20대를 볼게요. 20대에서 국민의힘이 더 높아요. 24%, 더불어민주당 22%, 정의당 2%, 개혁신당 4%, 그리고 30대에서는 국민의힘이 31%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4%. 그러니까 2030 모두 국민의힘이 앞서고 반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30한테 지지세가 많다라고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4%, 6%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혁신당 지지율 정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뭐 개혁신당 창당하고 나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지점이 언제냐? 합당됐을 때, 그리고 합당이 파기됐을 때. 이 두 번이에요. 그 외에 개혁신당이라는 정당이 제3지대가 이슈를 주목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로만 다 이슈 몰이를 했던 것인데 그 지지율이 계속 정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신당의 지지율 정체를 두고 내부에서도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오를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 제가 지난주 하루 방송을 못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주에 이제 방송을 했던 게 2월 8일 목요일이었고 그렇죠. 2월 9일 날 합당 합당을 선언을 했죠.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그 다음날 이 뜬금없는 합당이 뭐지? 라는 생각이 사실 좀 예. 들었었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왔는데 이미 그 당이 합당을 하고 다시 헤어지는 일주일 만에.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예. 11일 만이라고 네네네. 하죠. 네, 11일 만에. 참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네. 사실 그때 이제 합당 선언을 했을 때도 네. 너무나 뜬금없는 합당이었고 그렇죠. 리고 이게 설날 연휴를 앞두고 이제 딱 설날 연휴 첫날에 이제 그렇게 합당을 했던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정말 정치 공학적으로만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설날 민심 밥상 위에 우리의 통합에 대한 논의를 무조건 얹어야 된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 너무 조급하게 움직였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게 뭐 이준석 싸가지론 뭐 이런 게 이제 그쪽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합당이 쉽지 않을 거라고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신뢰가 없는 두 조직이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결국에는 뭐 이낙연을 지우려고 했던 건 아니냐 뭐 이렇게 막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티격태격 했던 걸 보면 결국에는 정말 마음이 너무 이준석 대표가 조급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에 좀 지른 것이다. 잘못 이런 선택을 내렸던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 시간은 어떻게 보나요? 예. 참, 저 여론조사 지표를 보니까요, 유의미한 점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제가 이제 좀 주목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광주 전라, 네. 그러니까 이제 호남권에서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투표가 이제 50. 네. 네. 딱 과반이죠. 네, 과반. 그래서 원래 이게 흔히 한 7, 80%까지 뭐 오를 줄 알았는데 일단 그렇죠. 50에 이렇게 또 정치돼 있는 걸 보고 그럼 결국 이제 호남권에서도 민주당을 향해 지금은 이제 뭐 선택을 망설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개혁신당이나 녹색 정의당 또는 이낙연 대표의 이런 신당이 새로운 미래당이 이런 이제 호남에서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예. 이것을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참 그 매주마다 그 여론조사를 발표를 보면은 지금 매주 방송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마다 지지율이 1%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3%인데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7%였잖아요. 예. 그게 지금 오늘은 또 3%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제3지대가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양당이 지금 갖고 있는 뭐 이런 기득권의 이미지를 탈피해서 좀 새로운 모습의 이런 제3지대 정당으로서
입증을 시키지 못했다는 것이고 오히려 심지어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대표까지도 튀어나오면서 네. 결국에는 그 4%가 또 지금 둘로 쪼개져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네.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에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체가 돼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그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당이 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탈당하고 있는 뭐 김영주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이라든지 아직은 탈당을 선언하지 않은 비명계 의원들이 대안으로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정당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아니면은 그 의원들이 끝내 차라리 내가 감점을 맞고서라도 그냥 민주당에 남아서 경선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게 판단이 될지 그런 점들이 아마 이제 이낙연 대표와 새로운 미래당이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될 그런 이제 뭐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 방금 보여드린 여론조사는 저희 펜앤드마이크 한 게 아니고요. MBS에서 한 여론조사입니다. 저희 펜앤드마이크에서 한 여론조사는 내일 아침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마포-을 지역에 대해서 여론조사 공개가 있는데, 저희가 뜻하지 않게 하나 소식을 접했는데, 노웅래 의원이 컷오프가 됐어요. 예, 오늘 속보로 나왔는데, 원래 노웅래 의원이 그 마포-을에서 조정훈 의원과 이 가상 라인업이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노웅래 의원이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KBS에서 최근에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KBS 여론조사와 저희 펜앤드마이크 내부적으로 한 여론조사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펜앤드마이크 여론조사 뭐 어떤 분들이 여전히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뭐냐? 너무 뻥튀기 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지난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여론조사와 이번에 저희가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툴로 또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때를 교훈 삼아서 더욱더 정확하고 신빙성 있게끔 하고 있는데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뭐냐? 서울은 국민의힘이 상승세고 그냥 조금 앞선다는 겁니다. 경기, 인천은 박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한창 국민의힘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죠. 이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수도권에서도 이제 좀 민심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그 노웅래 의원 컷오프 관련해서 네.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민주당이 현명했다라고 현명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왜냐하면 현재 그 뇌물수수 의혹으로 그렇죠. 재판을 받고 있는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마 민주당에서도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런 리스크 판단에 있어서 왜 이재명 대표는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다 반박이 돼요. 노웅래 의원 뭐 그 사법 리스크 다 압니다. 그럼 이재명은? 아무도 반박을 못해요. 사법 리스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들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사실 그 수도권에서 민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선거를 특히 많이 가까이 앞두고 나서는 민심이 정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공천부터 잡음이 없이 잘 가고 있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저기 그 지역을 다니면서 또 이런 지지세나 이런 것들을 잘 끌어올리고 있는데 네. 이 분위기를 좀 잘만 가져가고 잘못된 혹시나 그런 실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수도권에서도 이번 선거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어떻게 보나요? 네. 저는 이제 지난번 이제 총선 때 네. 모 지역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투표 결과가 밤 12시에 났을 때 정말 그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참 이 서울은 이제 완패를 했었고 그렇죠. 경기권은 이제 완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는 뭐 서초, 강남, 심지어 뭐 일부 지역도 뺏기기도 했었고 그리고 용산의 경우에는 정말 뭐 0. 몇 %의 차이로 간신히 간신히였죠. 이겼던 뭐 예. 이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총선의 이 분위기를 보니까 오히려 이제 서울이 지금 이제 충분히 국민의힘이 이제 압승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고 네. 그리고 이제 경기권은 이제는 이제 또 박빙의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참 저는 이번에 그 공천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제 강남에 이제 지원을 했던 박진 전 장관 그리고 이원모 이제 수석 비서관이 이제 두 분이 강남으로 이제 같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 이제 국민의힘의 공관위에서 이 두 분에 대해 강남에 둘을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윤석열 정부의 뭐 이런 한때 몸을 담았던 네. 이런 분들이 양진, 강남에 조리 공천 신청하는 걸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박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서대문으로 네. 보냈는데 그 서대문은 지금 험지기도 하고 예. 물론 그 지역 내에 이런 당협위원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1대1로 이렇게 붙여봤을 때는 현실적인 이런 당선 가능성이 없다 이런 판단하에 박진 전 장관을 이제 붙여놨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거는 박진 전 장관한테는 좀 지는 길로 가라는 이런 험지로 가라는 이제 요구일 수 있겠지만 네. 또 그거를 또 수능을 한 모양새고 그리고 이현모 이제 비서관의 경우에는 이제 그 용인의 뭐 갑이나 뭐 을 이쪽으로 이제 보낸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결국에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있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충분히 선거를 치러봤거나 이런 이제 힘이 있는 이런 분들을 지금 이제 필요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이게 참 순탄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번 총선은 결국 제가 볼 때는 서울권은 너무나 쉽게도 이제 압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경기권에서가 이제 문제인데 예. 저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메가시티를 다시 한번 이건 사실 뭐 김기현 당대표 때의 정책이었지만 그걸 다시 한번 가져와서 경기 분도와 메가시티를 동시에 추진하겠다. 예. 막 이러한 핵폭탄급 정책을 이제 다시 한번 일으키면서 지금 뭐 김포는 물론이고요. 구리, 하남, 성남까지도 지금 이제 지역이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 이런 전국 이슈들을 국민의힘이 지금 선점하고 이끌고 있구나. 반대로 네거티브한 이런 부정적인 이슈는 민주당이 가져가고 있구나. 이런 것이 참으로 좋은 징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내일 오전 9시에 지금 민주당이 오늘 컷오프된 걸 보면요. 이수진, 탈당한 이수진 의원, 그리고 노웅래 의원, 김민철, 양기대, 양이원영 사실상 컷오프는 그냥 컷오프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놓고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냐, 비명계, 친명계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이번에 싹 다 그냥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고 거기에 노웅래 의원도 포함됐는데 뭐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말을 해요. 컷오프된 인원들에 대해서 그 하위 평가를 그 명분으로 잡기도 하고 사법 리스크를 명분으로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서 말했듯이 그럼 이재명은 하면은 답을 못해요.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럼 이재명은 이러고 물어봤대요. 거기서 답을 못했대요. 답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똑같은 건데 오히려 더 못한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가불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 팬앤드마이크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도 여론조사를 계속 돌리고 있죠. 오늘 저희 나와주신 패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여론조사 결과가 궁금한 지역구가 좀 있을까요? 이호원 의원님은?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서대문이다 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서대문구에도 이번에 서대문 갑 지역이 원래 우상호 의원 그렇죠. 지역이거든요. 예. 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공천 신청을 한 7명 정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서대문 갑에 이렇게 좀 희망을 걸어 보셨는데 이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용호 네. 그 국회의원으로 이제 저희가 결정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대문 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박진 장관님이 이제 오시게 될 것 같은데 예. 서대문 갑 같은 경우에는 우상호라는 그 정치인의 이름을 선거 투표지에서 예. 6번을 봤어요. 서대문 지역 사람들이. 6번을 24년을 본 거예요. 네. 야. 근데 이제 드디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예. 이제 누가 올지는 아직 모르겠기는 하지만 네. 더 이상 이제 그 우상호의 이름을 투표지에서 안 볼 수 있다라는 그것만으로 정말 서대문이 약간 좀 꿈틀거리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을 하나 또 가져보고 예. 서대문 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당 내부에서는 그 은평과 좀 가깝기 때문에 네. 그만큼 좀 쉽지 않은 지역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아요. 근데 박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의 또 이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렇죠. 중량감 있는 무게가 있는 그런 인사가 또 이제 서대문 을에 왔다라는 것 자체로 아마 서대문 구민들도 좀 이렇게 신나는 마음 또 더군다나 그 전에는 강남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분이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라고 하면 강남에서 있었던 강남 구민들이 누렸던 그것들을 이제 보고 서대문과에서 이제 봤을 때 또 이런 격차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서대문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강남처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던진다라고 하면 네. 서대문 구민들의 마음 정말 많이 꿈틀거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 서대문이 어떻게 될지 저는 제가 사는 지역이긴 하지만 네. 참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젊은 시간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우선 이제 개인적으로 그 뒤에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그 컷오프 뉴스를 보니까 예. 개인적으로 양이원영 의원이 정말로 참 그 4년 동안 많은 역사의 족적을 남겨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컷오프가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또 양기대 의원은 또 이제 뭐 비명계면서도 네. 뭐 이재명 대표 뭐 그 체포동의안 때 난 찬성표 던졌다면서 이렇게 열심히 그렇죠. 예. 그렇게 홍보를 하셨는데도 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셨는데도 네. 컷오프가 당한 그런 점에 대해서 참 심심한 이런 위로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지역은요, 그 오산입니다. 오산. 거기 이제 그 안민석 의원. 어. 저는 그 민주당 내에서 참 수많은 민주당 이제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안민석 의원의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동안 참 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이런 발언을 통해서. 그런데 이번에 뭐 그 이제 전략 공천이 됐는데 네. 일명 그 EBS 스타 강사 레이나 맞아요. 선생님이 예. 이번에 그 안민석 오산 지역구 이제 전략 공천이 됐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오산에서 오선한 그 안민석,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정치판에 어떻게 보면은 뭐 핵심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그 안민석을 깨트리기 위해서 뭐 일각에서는 유승민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죠. 근데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내놓은 사람이 바로 지금 교육계에서 일해왔던 EBS라는 공교육에서 일해왔던 레이나 선생님을 투입을 해가지고 맞붙였다는 건데 물론 이것이 어떠한 결과가 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네. 제가 볼 때 아마 안민석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맞붙는 걸 오히려 더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저와 같은 이런 청소년들 입장에서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레이나 선생님이 갖고 있는 대중적인 이미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미지, 참신함 이런 것들과 그리고 안민석이 갖고 있는 이런 구태, 기성 정치의 이미지가 맞붙게 되는 건데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오산에서도 이제는 맨날 어떠한 생산적인 일은 없이 그저 정치권 싸움만 하고 논쟁만 일으키고 그리고 누굴 뭐 데려와 가지고서 가짜뉴스 유포하는 이런 일 말고 네. 이걸로 한번 대결 구도를 보여주고 싶고 혹여나 그 레이나 선생님이 조금 전투력이 부족하다 싶을 때 이번에 정유라 씨께서 그렇죠. 그 함께 나는 안민석을 떨어뜨리게 나왔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예. 등장을 하셨는데 저는 그 이전에 그 뭐 박근혜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나왔던 그 통진당이었나요? 예, 이정희. 이정희 그분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그분과 이제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죠. 예. 그리고 정유라 씨는 실제로 뭐 많은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기도 하고 이런 보통 이 공격을 하는 게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이미지는 레이나 선생님이 챙기고 그리고 공격수의 역할은 그 정유라 씨께서 하면은 그럼 이제 개항에서는 또 원희룡과 유동규 그리고 레이나와 그 정유라 이런 조합으로서 지금 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제발 퇴출되어야 될 그 두 분을 한번 이번 총선으로 이제 그만 보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저도 뉴스를 보고 야 정말 보통이 아니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했는데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채팅창에 그 김재석 후보 얘기 도봉갑인가요, 을인가요? 도봉갑? 도봉을 네, 도봉 네. 보나스인데 도봉구가 나은 스타. 도봉을 잠시만요. 갑이 아마 김성동 네, 도봉갑이네요. 아, 갑인가요? 도봉갑. 네, 도봉갑. 그리고 을이 그러니까 김성동. 도봉갑에 출마한 이번에 공천을 받았죠. 공천을 받은 네. 네, 단수로 갑을 단수로 지내야 받았습니다. 단수입니다. 도봉구 갑에 김재석 후보가 오늘 저희 팬앤드마이크에 초대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팬앤드마이크 유튜브 홈페이지에 영상 라이브에 있으니까 김재석 후보가 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도봉구도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이 그냥 국민의힘으로 다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도봉구도 그렇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재명이 도봉구도 찢어놨다고. 민주당의 그 후보들이 있잖아요. 또 뭔가 있었나 봅니다. 도봉구에서도. 도봉이 엄청 시끄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민주당 참 그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총선에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최고 선대위원장은 이재명이다. 정말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이번 결과가 나오면요. 지금 이 기세로 가면은 저도 물론 많은 데이터를 좀 더 봐야겠지만 이 기세로 가면은 국민의힘이 정말 이길 것도 같습니다. 근데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은 결과 나왔을 때 과연 정말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선대위원장 역할을 제대로 했을지 결과를 보고 저희가 또 평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
총선을 앞두고 저희 팬앤드마이크 내에서 다양한 컨텐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 청춘별곡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 금요일 저녁 6시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저녁 6시에 팬앤드마이크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단에 보이시죠? 제가 팔이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네, 팬앤마켓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